오늘 양현지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강 작가의 그 내면의 깊은 얘기를 아마 제가 이 작품을 혼자 읽었다면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아마도 제가 문학 작품 속에서 내면의 그 깊이 있는 것들을 그 찾아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초년 때 1학년, 2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때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을 어, 그 못 읽어보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 와서 방학 시간이 이제 길게 있으니까 방학 때 좀 읽어보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런 그 서양의 그 유명하게 알려진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속에 굉장히 이그 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작품들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저는 발견하기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강의 작품 속에서 노벨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작품 속에 철학적 사유, 물론 이제 서양의 철학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그 사유를 보여주고 그런 사유의 수준에서 이 작품을 녹여냈다는 것이 이게 그 한국의 이제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그런 거는 이 한강 작가를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또는 작품을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문화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고 이래서 이 책이 많이 팔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의 그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사유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생겨서 그래서 상당히 이 노벨상 수상을 굉장히 저는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에 앞으로 이거 등단하실 또는 등단하는 많은 작가들이 수준이 또 깊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이제 정말로 그 국민들의 수준, 대중적인 저변이 상당히 깊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기대가 크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바라보는 생각이 이뭐 너무 넘겨짚은 건 아닌지 이런 것을 그 한강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이양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 작품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국 문학에서의 어떤 철학적, 비판적 사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어떤 한국 문학의 이 어떤 위상을 높여주고 그것이 다만 그것이 노벨상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노벨상이 그러한 것을 들춰내줬다라고 봐주시고 또 이것이 다른 이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한국 문학의 어떤 또한 좋은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해주신 점 정말 동감하고요. 음, 그 한강 문학에 드러나는 철학적 비판적 사고를 매우 잘 봐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시에서 시작한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는 사실 언어를 정제하고 뭔가 깊이 있게 많이 담아내려고 했던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또한 간결하게 포착해내는 힘이 있는데 한강은 그 힘을 바탕으로 서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서사에서 버릴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강 작품을 읽었을 때 사실 좀 놀랬던 것은
어, 그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아, 뭐, 이제 색채가 변한다. 뭐, 작가가 왜 색깔이 변한다. 이쯤에서 달라진다.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자. 뭐 기존의 어떤 거를 좀 벗어나서 뭐 연기자도 새로운 연기를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감독도 이제는 뭐, 전에는 SF를 냈다면 이번에는 뭐, 다른 걸 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강일에서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30년간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똑같은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루할 수 있고요. 아, 발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강의 그 초기 작품 여수의 사랑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인물들의 고뇌가 한강의 지금의 작품에서도 토대가 되어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30년간 반복해서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반복하는데 그것이 어, 더 깊은 사유를 드러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수학을 배우는데 똑같은 초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이 중학교 갔을 때 다르게 더 깊어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깊어지는 것처럼 어, 이 인물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인물이 또 다른 뭔가를 더 깊어진 사유를 드러내면서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런 거를 네,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강이 이번에 그 노벨상 수상 관련 수상 기념 연설에서 했던 부분이 너무나 딱 맞는 말이다 생각하는데 자기의 어떤 질문으로 그, 그 작품이 매진되고 그러면 그 작품 이후에 새로워진 내가 또 다른 질문을 거기에 연쇄해서 했을 때 또 다음 작품이 나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한결같음. 예, 많은 작가들이 튀려고 노력합니다. 왜, 남과 달라야 되고 기존의 작품을 극복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강은 드러나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자기가 정말로 질문했던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인다. 그 질문이 또한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이기에 30년간을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다. 네, 여러 질문 중에서 또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모든 인물들이 다 한강 작가 그 스스로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네, 아주 옳게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연구를 이제 작가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제 그 작가가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이 어땠고 막 쓴 수필을 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가 나왔구나. 또는 그 작가의 인터뷰를 열심히 보면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외적으로 작가의 전기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 또한 타당하고요. 가능한 방법이고, 작품을 이해하는 또 올바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강의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작가의 전기적인 요소, 작가의 수필이든, 작가의 인터뷰든, 뭐 어떤 다른 것이든, 그거를 볼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곤 합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정말 작가는 물론 작품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인물들이 작가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강이야말로 그런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한강의 모습이구나.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고통받던 한강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고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 읽었을 때 그 경아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한강이
굉장히 여실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소년이 온다 창작 이후에 그 방황과 고통의 양상을 드러내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고통 속에서 많은 그 두통, 편두통, 위장 경련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경화라고 하는 캐릭터가 온전히 갖고 있고 한강의 어떤 근황을 그 당시의 근황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특히나 한강은 인터뷰가 필요 없는 작가 아닌가. 수필을 안 쓰는 이유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네, 작품을 읽어주신 점을 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강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적인 사고. 이전에 한국 문학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이러한 깊이 있는 문학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한강 개인의 작가의 어떤 힘인가 아니면은 한국 문학 자체가 이제는 그만큼의 내공을 갖고 쌓아온 한강 문학의 저력인가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저는 지금 유명하지 않은 한국 작가 중에 이렇게 비판적인 어떠한 내면의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를 펼치면서 고토하고 있는 작가들이 예,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만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문학이 그러한 그 배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저력을 품어내고 있고 한강이 그걸 선두주자로 지금 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근데 사실은 한강 자체가 하고 있는 그 정말 쓰기 위해 사는 사람, 내 생명을 쓰기를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그냥 헌납하겠다. 그 쓰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 작가는 드물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는 한국의 문학이 어느 정도는 그러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 한강의 이러한 작품들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도의 어떠한 정교한 서사 구조 감탄했다라고 질문해 주시면서 이러한 서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굉장히 하나하나 열어보게 되면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이미 그 구조 안에 아주 정교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일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작가에게 이제 해주시는 것이 옳겠지만 제가 이제 평론을 하고 이제 하는 네, 분석하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글쎄요, 수도 없이 고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의 문학이 그 소설이 처음부터 글쎄요, 저는 음, 비슷한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슬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작은 사실 질문을 던지고 있고, 어, 내가 나 살고자 내던지고 떠났던 어떤 인물들, 내가 그의 죽음을 그냥 눈 감아 버렸던 그 수많은 인물들 때문에 결벽증이 걸리고 자악증이 걸려서 고통받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열된 그 초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캐릭터를 거기서부터 완성해 온 거다. 한 번에 구성된 캐릭터가 아니고 그 초기작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단편들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제 이후의 작품들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작품을 읽게 되면은 아 여기서 끝난 이 작품에서 여기 이 인물이 보다 더 발전해 나간다면 커간다면 10년, 20년을 더 살았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캐릭터의 성장이 보여지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한 서사는 음, 그가 해온 그 수많은 작품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 초기작보다 당연히 지금에 이르러서의 근래의 작품이 그 정교성의 완성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예, 장편은 특히요. 예, 초기 장편은 사실 단편을 확대했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 지금의 장편은 어, 그 견고함이 초기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음, 높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한강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해석을 달아서 이렇게 읽고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한 문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했던 부분들요. 저는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은가. 사실 이 모든 작품이 이렇게 다 해석해서 읽기로 하면은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거듭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반드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정도는 사실은 못 보셔도 한강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읽어낼 수 없는 글을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평론가나 비판, 분석하는 문학 전공자들이 해나 하는 그런 얘기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강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읽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강 작가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작가가 그 소설을 계속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그 힘, 그리고 이렇게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품의 인물들이 하는 그 모든 고민이 사실은 한강의 고민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음,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작가의 그 어떤 영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봐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글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사실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예,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 이전에 가장 첫 번째 독자는 자신이죠. 쓸 수밖에 없어 쓰는 거죠. 그 쓰는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기 때문에 쓰는 것. 그래서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 구원을 얻고자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작은 코멘트가 진짜 맞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자기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채 그 작품 활동을 계속 한 거죠. 음. 근데 거기서는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와 같은 희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경아와 인선의 어머니가 서로 연결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 경아의 모습 속에서 작품을 쓰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고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 작가 자신이 드러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데로 건너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그 고통이죠. 그 사물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작가는 견딜 수가 없는 그 감각이 바로 스스로 쓰게 만들고 그 질문에서 자기를 이제 놓아주지 않는 거죠. 덮어버리지 않는,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그것이 한강 작가의 원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대충 대답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질문을 자꾸 물고 넘어지지. 대충 대답해서 합리화하고 넘어가지 않은 채 그 질문의 언저리를 계속 도는 그 끈질김. 그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 작가 정신이 한강의 사유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네. 우리 지금, 네, 지금 포럼의 사실은 핵심이죠. 네. 우리 AI 시대의 한강의 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강에서 주인공들은요, 판단하기보다는 감각합니다. 네. 인간의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일지라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나는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힘. 근데 그것은, 어, 논리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과 애정과 감정인 거죠. 그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한번 좀 그 한강의 문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떠올리게 되는 거는 인터스텔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입니다. 그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주거지가 되면서 다른 별을 찾아 떠나는데 그 여력이 없죠. 그래서 가장 이제 몇 명의 이제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제 과학자들을 선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가족이 없는 사람, 어, 그 이제 가서 죽어도 괜찮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서사에서 드러나죠. 가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존 능력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딸린 식구가 가족이 없었던 사람은 오히려 이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신념을 잃죠. 그래서 이 한강의 문학은 그 우리가 정말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유일한 관계, 인간 간의 끈끈한 애정, 신뢰, 책임,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탄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표대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 네, AI는 도구일 뿐이고요, 정말. 네,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점을 한강의 문학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해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